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이 오늘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됐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니의 의장이 이날 이른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피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니에가 정밀 타격 방식을 통해 제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미 아부 주흐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 점령자들에 의한 하니의 형제의 암살은 하마스의 의지를 꺾으려는 중대한 사태 악화 행위라면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보 담당 관리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지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10일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하니의 의장의 아들 아미르 하니에, 모하마즈 하니에, 하젬 하니에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니의 의장 암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수도 크이우 일대 등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샤히드 131, 136 공격용 드론을 이용한 공격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날 발사한 드론은 크이우 일대에서 요격된 40기를 비롯해 총 89기였으며 모두 요격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밤사이 공습경보가 계속 울렸으며 모든 방향에서 파상적으로 계속된 드론 공격에 주민 11,500명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크이우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으로 크이우 지역 민간주택 13곳이 파편으로 손상된 것 외에 중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나스타신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독일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사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건설을 수주한 우크라이나 내 탄약 공장은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핵무기 배치 연습을 위한 훈련 3단계를 시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훈련 3단계에서는 남부와 중부 군관구 병력들이 이스칸데르 M 전술미사일 체계에 모의탄두를 장착해 발사 지점으로 은밀히 이동시키는 것을 연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3단계는 비전략 핵무기 사용 부대의 인력과 장비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훈련은 앞서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5월에 실시한 1단계 훈련과 6월에 벨라루스와 함께 진행한 2단계 훈련에 뒤이은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서방국들을 향해 줄곧 핵 사용 가능성을 위협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를 핵 대결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투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어제 전화회담에서 지난 28일 실시된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이 투표소 차원의 완전하고 투명하며 상세한 관련 자료들을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대선 다음 날인 29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44.2%를 득표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살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출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결과는 남반구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에 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몇 가지 대북 조치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30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authoritarian countries is very complex, Senator. And 캠벨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간단히 말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간 역학관계는 경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ese countries are animated by leaders who are distrustful, often deeply distrustful. 캠벨 부장관은 이들 국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종종 깊이 불신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 북극 지역을 놓고서도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분열이나 간극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 사이에 복잡한 외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무기를 제공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지난 6월 양국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새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 간 연대와 관련해 캠벨 부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강력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is association between Russia, North Korea, China, and Iran.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사이 연계가 점점 더 의도적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온 가장 중요한 일은 이에 비견할 수 있는 연합을 우리와 협력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과 인도태평양 사이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호주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대체로 미국의 지원과 독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는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두 우방인 일본 및 한국과 캠프 데이빗에서 역사적인 3자 회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주 전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입증된 것처럼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방면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서면 보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 추구는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평시 사상 최대 규모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영내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똑같은 결의를 갖고 대응해야 하는 세대적 도전이며 우리는 각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 전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이 영내 악의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영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조장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심화돼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미국 의회사나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중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사나 국방전략위원회의 에릭 에덜먼 부위원장은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여러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propose that the force needs to be sized, the joint force, in conjunction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o defend the homeland.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덜먼 부위원장은 미국이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미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같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전력의 다른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책임에는 외교적, 경제적 대응뿐 아니라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위원회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한 에덜먼 부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 나타난 협력 관계는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국방전략 보고서는 강대국 경쟁을 위한 계획과 자원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하나의 주요 전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서의 기회주의적 침략을 억제하는 병력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인 하먼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적성국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is unholy alliance, or whatever I think you call it, alliance of aggression, is extremely dangerous. 하먼 위원장은 이 위험한 동맹 혹은 침략 동맹은 극도로 위험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제조는 시간 문제이며 다른 두 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하는 지점은 끔찍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이들 국가가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적국들이 연대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복수 전구 전력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당시 양극적 구조와 탈냉전 이후 동북아와 중동에서 불량국가에 대한 두 개의 전쟁 동시수행 구조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대칭 우위를 유지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중동에서 이란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투입하는 동시에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시다발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아시아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 국방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쿼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와 같은 노력이 영내 억지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작전상의 이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적어도 일부 분석가들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 여전히 탱크와 장갑차 등 중장갑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한반도에서도 유사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초당적인 독립위원회인 국방전략위원회는 활동의 일환으로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와 관련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 태세와 작전 개념, 전략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국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대사의 북한 전승절 기념식 불참을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기념식은 중국 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참석했어야 하는 행사라며 이는 중국이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북러 관계를 외교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ould appear to be unhappy with that and the fact that they've lost so much leverage. You know, when Kim can turn to Moscow, he doesn't need to turn to Beijing. 사일러 전 국장은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보이며 대북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분명히 중국을 불쾌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인 지난 27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알렉산드르 마체코라 러시아 대사와 레바빙 베트남 대사 등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왕야진 중국 대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항해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좌우의 자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 행렬을 지켜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중국 대사가 평양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히 새로운 북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 관계는 침체돼 있으며 이런 상황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중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중국 다롄의 2018년 북중 정상회담 기념 동판인 시진핑 김정은 발자국 동판이 제거됐습니다. 또 일본 지진 때는 김정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자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고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엔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중 관계 저변엔 항상 어느 정도의 허약한 면이 존재해왔고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십 년간 기복이 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중국의 주요 동북지역 국경과 한반도 전체에 원치 않는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중 관계가
이상 현상은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러 밀착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했다면서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올인하는 것 같아서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다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istorically has been displeased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seems to inch away from Beijing. 이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여전히 큰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왕여진 중국 대사가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25일 폭우 속에서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이 묻혀있는 평남 운산 중국인민지원군 묘지를 참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중 관계는 1960년대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으며 이것은 이상기류가 아니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가장 큰 장기적 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를 갖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아마도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To China having the North Korea card to play against its greatest long-term strategic competitor, the United State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 관련 질의에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자동 군사 개입에 해당하는 조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새로운 북러 관계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중국의 지원이 북한 생존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도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원도 1969년 중국과 소련은 국경 부근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벌였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북러 조약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며 지난 2022년 한국에 부임한 모히니 대사는 29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 분야가 무한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히니 대사는 또한 한국이 직면한 많은 위협에 캐나다도 함께 직면해 있다며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히니 대사는 북한의 코로나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모히니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남북한 겸임 공간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의 한반도 클럽 소속입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Groupings here in Seoul, across Korea, like-minded countries where we meet. I think we're governed by. 한반도 클럽 모임 관련 내용은 한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국에서 도입된 채텀하우스 비공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교적 동료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서울에는 여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평화롭고 번영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헌신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로서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I have to say that the 60th anniversary celebrations were a highlight for me, a personal highlight. It's an incredible experience as an ambassador. 캐나다 한국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 건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와 한국은 항상 좋은 친구였는데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실제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제 그것이 진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들은 실행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는 안보를 비롯해 기후변화, 인적 교류, 문화 등 다양한 활동 영역이 포함됩니다. 60주년을 맞이한 데 그치지 않고 2024년에도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핵심적인 북태평양 지역 내 이웃 국가입니다. 어떤 부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ere's no limit. There's many areas where we can develop our cooperation.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특히 한 달 차이로 발표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정말로 추진하고 싶은 아이디어 중 하나는 북태평양에 대한 시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고 공동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이 직면해 있는 많은 위협에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는 정보와 관점을 공유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온 첫 분야 중 하나는 해양 안보인데요. 우리는 해양 안보에 중점을 두고 안보 대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고 청정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류와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북태평양은 북극 지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한 한반도 클럽에서도 주목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북러 간 협력 증대의 불안정한 잠재력에 대해 한국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캐나다는 오늘날까지 대북 대응에 적극적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네온작전, 또 캐나다의 데릭 맥컬리 장군의 유엔군 부사령관 부임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위협과 관련해 한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Well, it's very clear that Canada-Korea cooperation on security issue is well developed. I think there's still potential for more.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많은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릭 맥컬리 장군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한반도 인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네온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다른 관련 활동도 합니다. 캐나다 호위함들이 영내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을 여러 차례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유엔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동료들은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또 이에 대응한 한국의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잔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끼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I think what I'd emphasize is Canadian unstinting commitment to peace and security.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캐나다의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보 협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북한 겸임대사로서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었습니까? So I would just want to clarify because our embassy here in Seoul is accredited. 먼저 서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은 북한의 인가를 받았지만 대사로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이후로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제한적 관여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문제, 영내 안보, 그리고 북한과 캐나다 간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코로나 정책 상황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됐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간이 있는 동맹국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그들이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시적으로 국경을 열고는 있는데요. 방북 계획은 있는지 또 가장 먼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가요? Well, I think sadly we're not there yet. Unfortunately, it's still a premature question.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지점에 있진 않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죠. 신종 코로나 이전에 방북한 동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야 상황을 더욱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방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인권 협의를 출범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캐나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That's been one of the one of the many interesting areas, I think, for our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Korea. 북한 인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안보 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점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교관들에게 이 대화가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유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탈북자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인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로 나왔을 때 캐나다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Well, I think it's one of our efforts in our diplomacy here is to listen and to learn. 저는 캐나다의 외교 노력 중 하나가 경청하고 배우며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인도주의적 지원 등 어떤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특히 캐나다에는 북한과 기술 전문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재난구호 및 보건력, 산림 관리 등이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캐나다는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가 도움이 되고 건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농업교육 등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열고 이를 재개할 때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Yes, well,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UN, and that's one of the elements that we share with the Republic of Korea.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는 유엔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것은 또 한국과도 공유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는 계속 진행되는 대화이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다자주의 세계와 인도주의 기관이 있는 제네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유엔 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로부터 한반도 사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대중 금수품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30일 BOA의 관련 문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사실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는 규정과 제재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지원하고
인도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의는 포괄적이고 균형적이며 정확한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도 금수품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수품 수출액은 3만 8,864달러치로 작년 상반기 35만 5,355달러의 10.9%, 작년 하반기에 223만 7,000달러의 약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가 금수품 거래 규모를 줄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품인 87 품목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를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젊은 탈북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로버트 우드 대사가 오늘 북한 청년 지도자 총회 회원들을 만나 북한을 탈출한 그들의 이야기와 북한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밝혀낸 이 젊은 지도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청년들로 구성된 2024 북한 청년 지도자 총회 회원 9명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를 만나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드 대사와 만나 탈북 동기와 과정, 미국과 한국 등에서의 정착 과정, 청년 지도자 총회 설립 동기와 목적,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리더들로서 북한의 새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우드 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 유엔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제안들을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대북제재 패널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의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도 빼내는 등 그 폐해가 크고 러시아와 중국도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중국과 러시아가 되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인터넷을 북한에 제공을 합니다. 인터넷 액세스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이버 범죄 관련 대북 제재 패널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우드 차석 대사에게 유엔 기구에서 탈북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기구에 탈북 청년들이 전무한 형편인데, 이런 유엔 기구에 훈련받고 교육받아 잘 준비된 탈북 청년들이 일할 수 있다면 단순히 북한 실태에 대한 증언자로서가 아니라 정책이나 활동계획 입안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 북한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영향을 국제기구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스텝으로서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최근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서연 씨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지하 비밀 감옥에 IT 노동자들을 강제로 수감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중국에서 일한 노동자들인 만큼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유엔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망명을 요구할 시에 국제법에 따라서 이들이 그 중국에서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중국 땅을 넘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망명을 중국이 받아들여줘야 한다. 따라서 북송을 할 이 명분이 안 선다는 거였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탈북 청년들은 우드 차석 대사가 이들의 제안을 꼼꼼히 받아 적으면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 탈북 청년들은 29일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초청으로 북한 인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전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29일 탈북 청년 단체인 노스 코리안 영 리더스 어셈블리를 초청하여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유엔 직원들과 함께하는 북한 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유엔 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상진 차석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인권 유린의 생존자로서 탈북 청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확산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내 관심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지난주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자신들이 실현하길 바라는 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청년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29일 탈북 청년들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정부가 말했듯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제시된 비전은 우리가 실현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지난주 2024 북한 인권 대화의 일환으로 만난 탈북민들은 존엄과 희망, 자유가 주어질 때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성주, 조지 메이슨대 방문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행사들을 통해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언문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empowerment, 즉 자결권을 우리도 갖출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에는, 북한 정권에게는 우리가 있는 한 북한의 인권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존엄이 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들이 쟁취될 때까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조직적인 반인륜적 모든 행위와 이를 정당화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대중화와 국제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위해서 탈북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앞서 BOA에 탈북 청년들의 워싱턴 선언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존엄과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시민사회와 운동가들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for Dignity, Hope and Freedom is an important symbolic step in focusing world attention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the Kim regime. 스칼렛 총장은 워싱턴 선언에 동참한 탈북 청년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주인공들이라며 이들은 젊은 세대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에 대해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란 막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약 일주일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인근 부두에선 160m 길이로 늘어선 컨테이너가 발견돼 북러 무기거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30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라진항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10에서 115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이 지점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당시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곳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다만 이날 선박 바로 앞에선 선박과 함께 포착돼 온 컨테이너 더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컨테이너 선적이 끝난 시점에 위성사진이 촬영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신 바로 옆 부두에 약 160m 길이로 늘어선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이 부두의 컨테이너는 20일 전후로 쌓이기 시작해 약 열흘 만인 이날 그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은 올해 들어 19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4일 북한 라진항에선 11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었습니다. 약 6일 만에 또 다른 대형 선박의 입항이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자주 입항하는 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두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BOE에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특수전 병력들이 한국 군산기지에서 공중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은 연합군 특수부대와의 상호 운용성 보장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군 MC-130J 코만도2 다목적 수송기와 한국 공군 MC-130K 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승한 양국 특수부대원들이 7월 중순 군산기지 인근에서 낙하산 강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산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공보실은 28일자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의 목표는 실제적 훈련 환경에서 연합군 특수작전부대와의 상호운용성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영내 안보에 대한 양국군의 확고한 공약을 강력히 상기시키는 미한 간 군사 파트너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제320 특수전술비행단 공정부대 강하통제관인 레이몬드 레식 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훈련은 미한 특수전부대의 언어작공벽을 극복하고 전술적 기술과 절차들을 교환하며 우리의 집단적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로써 우리는 실제 유사시 작전 중에 서로의 역량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시작된 미한 특수전 연합훈련은 31일 종료된다고 8전투비행단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군은 지난달 17일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 항공 지원을 비롯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수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수백 개를 살포하고 한국군이 이에 대응해 전 전선에 걸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 특수전부대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0일 VOA에 이 같은 연합훈련은 전 세계 미 특수전부대들이 수행하는 정례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joint combined exercise and training are routine training conducted by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is to ensure readiness and to maintain our training standards. 그러면서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아울러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과 전투 준비 태세에 기여하는 우리의 훈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양국 특수전 병력들은 폭넓고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화훈련의 경우 미한 특수전 부대들이 전시에 북한으로 침투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과 미국의 MC-130계열 군용기를 이용해 낙하산 이용 침투 훈련을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훈련은 북한이 오판을 범하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먼저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26일 개막식 이후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메달 11개를 획득해 종합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7개를 딴 중국이고 2위는 금메달 7개를 딴 일본, 3위는 금메달 6개를 딴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4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팀은 올림픽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원래 한국 선수단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금메달 5개를 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올림픽 개막 사흘 만에 벌써 금메달 5개를 따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 남녀 대표팀 모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또 펜싱과 사격에서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주력 종목인 배드민턴과 유도, 태권도에서 메달이 나온다면 한국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어울려 함께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30일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 결승전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날 경기에서 3, 4위전에서는 한국의 임종훈 선수와 신유빈 선수가 홍콩을 4대0으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결승전에선 북한의 리정식 선수와 김금용 선수가 중국에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열리고 그 후 한국 선수와 북한 선수가 중국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프랑스 언론은 이 장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한국의 임종원, 신유빈이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와 함께 시상식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남북의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선수들끼리는 친하게 지낸 듯 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남북한 선수들이 사진을 함께 찍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그것을 빼고는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은 외부인과 접촉과 대화를 거리고 또 공식 인터뷰도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매일같이 금메달 소식이 쏟아지면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포상금이 얼마인지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선수들에게 각종 포상금을 주는데요.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포상금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는 홍콩으로 선수당 76만 8천 달러를 줍니다. 2위는 싱가포르로 74만 5천 달러를 주고요. 한국은 4만 5천 달러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은 3만 8천 달러를 지급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곳곳에 기후 대응댐 14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다시 댐을 건설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먼저 어느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권역별로 구분하면요. 한강 일대 4곳의 댐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또 낙동강 일대 6곳, 금강 일대 1곳,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의 3곳입니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 댐 3곳, 그리고 홍수 조절용 댐을 7곳, 그리고 용수 전용 댐 4곳입니다. 네. 한국은 1970년대 한강 상류에 건설한 소양강, 다목적 댐 등 모두 18,000여 개의 댐이 있는데 왜 또 댐을 건설하려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전국 곳곳에 댐을 세워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국가인데요.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고요. 인명 피해는 85명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을 세우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건설하는 댐을 기후 대응 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댐이 건설되면 80에서 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연간 2.5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한국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견해를 들을 방침입니다. 이어서 댐별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4개의 댐은 앞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국민 여론이 중요할 텐데 지금 한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여론은 기후 대응댐 건설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워낙 자주 쏟아지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이었고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